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응급처치 비대면 5주차 1교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대면 강의가 또 늘어났습니다. 정말 여러분들 얼굴 보기 힘드네요. 앞으로 4월 내내 비대면 강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환자 초기 평가를 배웠죠. 그전에는 환자에게 다가가서 우선순위대로 해야 될 일에 지금 대해서 지금 배우고 있는데, 오늘은 정말 중요한 거예요. 바로 활력 징후, 우리가 흔히 바이탈 사인이라고 하는 건데, 이 활력 징후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병력 수집에 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학습 목표는, 여러분들 이제 생소한 용어일 수 있어요. 활력 징후 좀 어렵죠. 우리가 이제 생체 징후라고도 표현합니다. 활력 징후가 뭐냐? 자, 맥박, 호흡, 혈압, 체온, 이걸 측정해서 객관적인 지표를 얻어내는 겁니다. 바로 사람이 살아있다는 어떤 증거죠. 증거. 사람이 살아있다는 증거. 생체 징후, 활력 징후라고 하는 것들 오늘 배울 거고요. 자, 네 가지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맥박, 호흡, 혈압, 체온. 이 네 가지가 바로 바이탈 사인이라고 하는 활력 징후가 되겠고요. 또 이 밖에도 이 바이탈 사인 외에도 중요한 신체 징후들이 있습니다. 환자의 상태를 이렇게 알려줄 수 있는 신체 징후들, 바로 피부색이라든가 모세혈관 재충혈 시간이라든가, 또 신경학적인 손상이 의심되는 환자라든가, 여러가지 또 머리의 문제를 보기 위해서 동공을 보게 되는데, 동공의 크기, 또 동공의 빛에 대한 반사, 그리고 환자의 이 무능력 상태, 의식 상태, 이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 다시 한번 숙지하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그리고 다양한 기구나 장비를 이용해서 이 바이탈 사인을 측정하고 이학적 검사를 시행하는 방법도 배우셔야 되는데, 오늘은 비대면 수업이니만큼 일단은 이론적으로만 배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가기 앞서서 먼저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요. 바로 증상과 징후라는 말이에요. 증상, 징후. 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차이가 있어요. 어떨 때는 증상이라고 표현하고 어떨 때는 징후라고 표현을 해야 되는가, 오늘 이 시간에 정확하게 알고 넘어갔으면 합니다. 먼저 증상은 우리가 심텀이라고 합니다. 심텀. 이게 뭐냐? 바로 환자가 느끼고 호소하는 것. 환자가 느끼고 호소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주관적인 정보예요. 선생님 너무 어지러워요. 배가 아파요. 숨쉬기 힘들어요. 가슴이 너무 아파요.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칩 컴플레인, CC에 대해서 배웠죠. 이 컴플레인 중에서 가장 주된 컴플레인을 우리가 칩 컴플레인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런 환자가 느끼고 호소하는 것을 우리가 환자에게 나타나는 증상이라고 표현하고요. 이것은 환자가 느끼는 주관적인 정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 배울 건 바로 사인이에요. 사인. 징후. 사인. 우리가 생체 징후, 그러니까 바이탈 사인이라고 하죠. 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뇌기저골 있는 환자들, 뭐 너구리 눈 기억나시죠? 라쿤스 아이. 그 다음에 유양돌기, 요 귀 뒤쪽 요쪽에 멍드는 거, 배틀 사인, 이런 것들도 하나의 징후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바로 바이탈 사인. 환자의 맥박수라든가 호흡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측정을 하죠. 측정. 체온 마찬가지죠. 혈압 마찬가지죠. 의료인이
환자를 관찰하거나 검사를 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굉장히 객관적인 의료 정보를 우리가 사인이라고 한다. 이해되시죠? 심턴과 사인, 증상과 징후의 차이점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문진을 통해서 환자가 호소하는 것들은 증상. 여러분들이 직접 혈압계를 이용해서 환자의 혈압을 재서 120에 80mm 모큐리라고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것들은 징후, 객관적인 자료죠. 객관적인 의학적 자료. 이 차이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자, 그러니 사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면, 환자에 대해서 이 평가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시행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사인들이 있다. 바로 4가지 바이탈 사인, 활력 징후는 뭐라고 했어요? 바로 맥박, 호흡, 혈압, 체온. 이해되시죠? 요 4가지가 바로 활력 징후예요. 그리고 크게 6가지 정도 인상적 징후가 있습니다. 바로 피부색이라든가 모세혈관, 재충혈 시간, 동공의 형태라든가 동공 반사, 그리고 GCS라든가 AVPU 같은 의식 상태, 그리고 PMS와 관련된 운동기능, 감각기능 검사,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은 체크하고 기록할 줄 알아야 된다. 자, 그래서 오늘은 활력 징후와 병력 수집에 대해서 배울 거고, 1교시는 이제 활력 징후 위주로, 2교시는 병력 수집, 히스토리 테이킹 위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바이탈 사인 보여드리겠습니다. 맥박, 호흡, 체온, 혈압이 바로 바이탈 사인이고, 영아라든가 이런 애들은요, 피부 상태라든가 피부색,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영아들에게는 거의 바이탈과 비슷한 성격으로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샥이 온 환자들, 혈압이 떨어지거나 쇼크가 온 환자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런 사인들을 우리가 측정을 해서 기록하고 정보를 획득해야 된다. 이건 바로 한마디로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신체 내부에서 굉장히 진행되고 있는 안 좋은 사인들이 밖으로 표출되는 징후다. 알겠죠? 맥박이 빨라진다거나 호흡이 거칠어진다거나 빨라진다거나 체온이라든가 체온이 너무 낮아진다거나 높아진다거나 그리고 혈압이 너무 낮아진다거나 이런 것들을 다 마찬가지죠. 피부색 이런 것들도 다 신체 내부에서 안 좋아지면서 진행되어 가고 있는 어떤 혈력학적인 정보를 우리가 바깥에서 외적으로 캐치해낼 수 있는 그런 사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하다. 제일 먼저 바이탈 사인 중에 맥박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펄스라고 해요. 펄스, 맥박. 아시죠, 여러분들? 맥박 뭐예요? 바로 심장에서 혈액이 박출을 하면 이게 동맥을 통해서 이제 우리 몸을 돌 거 아니에요? 그럴 때 몇 군데 이 펄스 포인트가 있죠. 맥박을 만질 수 있는 포인트가 몇 군데 있다 그랬어요. 크게는 목에 있는 목동맥, 우리가 카로티드 아터리라고 합니다. 목동맥. 그리고 넙다리 동맥이라고 해서 사타구니 사이에 큰 동맥이 또 있어요. 거기 만지면 맥박이 만져집니다. 그리고 환자의 이 오금 안쪽 팔꿈치 안쪽에 보면 윗팔 동맥 그래가지고 브라키알 아터리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네, 지금 병원에서 녹음을 하고 있어가지고 방송이 많이 나옵니다. 죄송합니다. 예. 환자는 크고 정확하게 이름을 말하여 주시고 등록번호를 확인할 수 있도록 착용한 환자 인식 반지나 영수증을 의료진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지금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레디얼 아터리 그래가지고 이전에는 요골동맥 그런데 요즘에는 이제 노동맥이라고 해요. 노동맥. 노동맥이란 말은 좀 생소하시죠? 우리가 이제
이쪽에 있는 뼈를 노뼈라고 하면 노뼈. 예전에 요골 그래서 요골은 이제 한자어고 요즘에는 이제 우리나라 한글로 많이 바꿔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요골, 척골 하던 것들을 노뼈, 잡뼈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요라는 말은 이건 뭐 상식적인 거니까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가 한자로 노가 뭐냐면 배 젓는 노를 말해요. 배 젓는 노. 꼭 이 뼈가 노처럼 생겼다. 우리 나룻배 젓는 노 아시죠? 좀 넙떡하고 점점점 가늘어지는 약간 휘어져 있는 그게 바로 배 젓는 노처럼 생겼다 그래서 노뼈라고 해요. 노뼈. 그래서 예전에 요골 그랬어요. 그래서 요골 동맥 그랬는데 지금은 노동맥. 자 그리고 척골은 뭘까요? 그럼 척골. 예전에는 척골 그래 척골. 척이란 말은 한 척, 두 척, 세 척, 뭐 육척 장사, 팔척 장사 있죠. 이런 들어보셨죠? 이 어떤 길이의 단위죠. 한 척. 예전에 한 척이면 약 30cm가 조금 못 되는 이 척골 하나의 크기예요. 척골이 어딘지 아신가요? 요골 반대편에 있는 요골보다는 좀 레디어스보다 좀 더 가는 얼라라고 하는 울라라고도 하죠. 얼라라고 하는 뼈인데 이 뼈가 굉장히 반듯해요. 반듯해서 이 뼈 하나가 한 척이 한 척. 약 30cm 정도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 뼈로 한 척, 두 척 그렇게 자처럼 자. 우리 30cm 자. 그래서 요즘에는 뭐라고 부른다? 잡뼈라고 해요. 잡뼈. 이건 뭐 상식적인 거니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지금 이 연구교사가 맥박을 만지고 있는 부분이 바로 노동맥, 노뼈의 노동맥. 그렇죠. 레디얼 아터리라고 합니다. 나중에 여러분들 이제 1학년이니까 제가 이렇게 한자어 그리고 한글로 표현하는 어떤 단어 그리고 메디칼 터몰러지라고 해서 의학 용어 뭐 세 가지를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사용할 거예요. 왜냐면 다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만진다. 자, 그래서 이걸 만지는 맥박을 만지는 것은 심장이 수축하면서 동맥으로 혈액을 방출할 때 우리가 밖에서 압력의 파동을 손으로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펄스 포인트 감지점을 통해서 이 노동맥은 가장 축지가 용이합니다. 뭐 한의원에 가도 이렇게 맥을 짚듯이 만지고 여러분들도 한번 만져보세요. 엄지손가락 따라서 위로 좀 올라오면 동맥이 뛰는 게 만져져요. 뚝뚝뚝. 어우, 선생님 것도 잘 만져집니다. 그리고 새끼손가락 타고 올라온 쪽을 우리가 잡뼈 쪽을 타고 올라와서 자동맥, 예전에 척골동맥 이렇게 말했는데 여기는 잘 안 만져져요. 여기는 펄스가 잘 안 만져지고 여기 노동맥이 잘 만져집니다. 자, 이게 여러분 손으로 이걸 느낄 수 있다라는 것은요, 기본적으로 환자 혈압이 90mm 머큐리. 여기서 이제 이 단어를 보면 어떻게 읽냐? 그냥 밀리미터 HG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 HG라는 것은 뭐냐면 머큐리가 뭐예요? 수은이란 말이에요. 수은. 그래서 HG는 머큐리로 읽습니다. 밀리미터 머큐리. 80mm 머큐리. 60mm 머큐리. 그러니까 수은을 80mm, 약 8cm 정도 올릴 수 있는 압력이다 라는 얘기죠. 그게 바로 이제 우리가 블러드 프레저 그래가지고 이제 혈압 잴 때 쓰는 단위예요. 단위. 아시겠죠? 압력을 표현할 때 쓰는 단위. 자, 그래서 노동맥, 목동맥, 넙다리동맥 이렇게 여러분들이 할 수 있고, 또 아이들이라든가 또 오금 안쪽에 있는 팔동맥도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그쪽에서 여러분들이 혈압을 잴 수가 있고 맥박도 만질 수가 있습니다. 맥박을 또 재면서 맥박이 뛰는가 안 뛰는가, 강하게 뛰는 것도 알아야 되지만 이 맥박수를 알아야 돼. 맥박수. 그래서 이제 바이탈 사인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맥박수예요. 하트레이트. 심장 박동수라고 하죠. 하트레이트.
이 하트레이트는 분율입니다. 분율. 1분에, 그러니까 60초에 몇 번 뛰었는가, 이게 중요해요. 1분에 몇 번 뛰었는가. 그래서 우리가 정상적인 맥박수는요 1분에 60회 이상 뛰어야 되고 100회를 넘어서면 안 돼요. 60에서 100회 사이로 뛰는 것을 우리가 정상 맥박수, 노멀 하트레이트라고 합니다. 100개 이상 뛰게 되면 우리가 빨리 뛴다. 그래서 빠른 맥, 우리가 빈맥. 빈맥이란 말은 빠르단 말이에요. 빠를 빈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메디컬 텀으로는 타키라고 합니다. 타키카디아. 카디아라는 것은 이제 카디악이 심장이거든요. 그래서 빠른 심장, 그래서 타키카디아. 60회 미만 밑으로 뛰면 느린 맥, 우리가 이제 서맥, 느리다 그래서 서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메디컬 텀은 브라디카디아, 타키카디아, 브라디카디아. 자, 이해되셨죠? 그래서 하트레이트가 1분에 몇 개 이상이 정상이다? 60회 이상 100회 미만. 60에서 100회가 정상이다. 아시겠죠? 자, 정상의 성인의 맥박수는 60에서 100회. 분당, 퍼미닛이죠. 퍼미닛. 분당 60에서 100회예요. 하지만 나이에 따라서 정상 수치가 조금씩 달라질 수 있고, 또 환자의 또 어떤 상태에 따라서 혈압이 너무 낮다거나 그러면 굉장히 빨리 뛰어요. 빠르고 약하고. 혈압이 낮다는 것은 환자가 피를 흘렸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피가 도는 압력이 떨어지니까요, 우리 세포로 피가 덜 가게 되죠. 그러면 보상작용, 우리 몸에서는 이걸 보상하려고 빨리 뭔가 역전시키기 위해서 막 보상을 해요. 이걸 이제 우리가 전문용어로 호메오스타시스라고 하는 건데, 이런 보상 기전이 일어나게 되면 심장을 막 빨리 뛰게 만듭니다. 그래서 횟수로 커버하는 거죠. 그래서 막 분당 120회, 130회, 심할 경우는 150회까지 막 뛰게 돼요. 그리고 만약에 맥박이 촉지가 안 된다, 그러면 이것은 심정지 상태일 수도 있고요. 목동맥을 만졌는데 목에서 맥박이 만져지잖아. 그럼 이 환자는 심정지, 가슴을 눌러야 돼요. 가슴 압박해야 돼요, 여러분들. 가슴 압박. 그리고 목은 좀 만져지고 넙다리도 만져지는데, 아까 말했던 노동맥, 레디얼 아터리, 노동맥이 잘 안 만져진다 그러면 심한 쇼크 상태입니다. 저혈압 상태.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그리고 또 맥박이 굉장히 규칙적으로 레귤라하게 만져져야 하는데 불규칙하다, 이것은 부정맥, 우리가 이제 심장이 규칙적으로 뛰지 못하고, 또는 너무 빨리 뛴다거나 너무 느리게 뛴다거나, 또는 일레귤라, 그러니까 불규칙하게 뛰는 것을 우리가 부정맥이라고 하는데요. 부정맥이 있을 수 있고 심장 질환이 있을 수 있겠다. 자, 맥박수를 촉지하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분율이라겠죠. 1분에 몇 회 뛰는가를 재야 되는데 1분 동안 계속 재고 있으면 바보죠. 환자 지금 응급환자인데 시간도 없는데, 그러죠. 근데 이거 재고 하루 종일 있을 거예요? 안 되죠. 그래서 15초 정도 재고 곱하기 4 하시면 돼요. 환자가 이제 심장 박동수가 좀 규칙적이다 그러면 15초 정도만 재고 곱하기 4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요즘에는 다른 장비들이 있어서 손가락에 채우는 우리 맥박 산소 측정기 같은 거 딱 재놓으면 심장 박동수가 다 표시가 돼요. 또 직접 측정할 때는 이렇게 15초 곱하기 4 그럼 60초 되겠죠? 1분. 또 30초 곱하기 2 정도 이렇게 하면 됩니다. 정말 바쁘다, 시간 없다 그러면 10초만 재고 곱하기 6 하셔도 돼요. 10초 곱하기 6. 이 방법도 쓸 수 있습니다. 만약에 환자가 피를 많이 흘렸다, 블러드 로스가 심할 때 시리얼, 가장 먼저 나타나는 활력증은 뭘까요? 바로 심장 박동수가 빨리 뜁니다. 빈맥, 빠른 맥이 나타난다. 이것은 꼭 알고 계십시오. 자, 그리고 이 맥박의 질도 중요해요. 리듬도 굉장히 규칙적으로 뛰어야 되고, 강도, 내가 느낄 때 강도, 그 다음에 어떤 파동의 압력이라든가 부정맥이 있는지 없는지도 여러분들이 손으로 충분히 느낄 수 있어야 된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에
정상 성인의 맥박수와 영어와 소화 그리고 아이들의 발달 단계별로 맥박수가 다 틀리다는 게 나왔어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참고로 다 좀 숙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맥박이 너무 빠르고 규칙적이고 할 때 그 이유가 있죠.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좀 이렇게 분노 게이지 올라갈 때 또는 막 운동을 심하게 했을 때 막 100m 달리기를 하고 나면 어때요? 굉장히 빨라지죠. 맥박 빨라지고 숨도 빨리 쉬고, 또는 여러분들 분노 기전이 막 싸움을 할 때 막 이렇게 그럴 때 우리가 아드레날린이라는 게 나와요. 아드레날린 들어보셨죠? 아드레날린. 교감신경이 흥분된다 그래요 우리가. 그러면 에피네프린이라는 그런 물질들이 막 나와가지고 심장을 굉장히 빨리 뛰게 만듭니다. 그래서 어때요? 그리고 너무 느리게 뛰는 이유, 또 맥박이 없을 때 심정지 상태인 거 요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호흡이에요. 호흡. 레스피레이션이라고, 레스피레이션 또는 호흡과 호흡수 굉장히 중요하겠죠. 여러분들 당연히 숨을 들이마시고 숨을 내쉬는 행동을 우리가 호흡이라고 합니다. 호흡. 자,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 호흡수는 환자가 1분 동안 몇 번 숨 쉬었는가 보는 거야. 호흡수는 1분간. 그래서 정상 호흡수는 성인은 분당 12에서 20회. 12에서 20회가 정상이다. 숨을 꼭 여기에 맞춰서 쉬지 않고 5번만 쉬고 싶어요. 1분에 5번만 쉬어요. 선생님 저는 목욕탕 가가지고 물속에 잠수해가지고 1분 동안 숨 한 번도 안 쉬기도 해요. 잘났죠? 예. 하지만 일시적으로는 그렇게 하면 괜찮지만 지속적으로 너무 느리게 숨을 쉰다거나 너무 빨리 숨을 쉬게 되면 우리 몸에 바로 이상이 생기고 안 좋아져요. 여러분들, 이 이야기는 나중에 시간 되면 다시 한번 해드릴 건데요. 호흡수가 왜 이게 바이탈 사인이겠어? 여러분들 분당 12회인데 분당 8회로 한 5분만 숨 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몸속에 피가 산성으로 변해요. 산성화돼요. 그래서 막 숨을 더 빨리 쉬게, 여러분들은 천천히 쉬고 싶어도 어때요? 굉장히 강한 그 자극이 숨을 빨리 쉬게 해버립니다. 또는 숨을 너무 빨리 쉬어버린다. 또 분당 막 30회씩 쉰다. 이렇게 숨을 쉰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럴 때는 우리 호흡이라는 것은 뭐요? 이제 환기라는 개념도 알고 계셔야 되는데, 산소를 들이마시고 이산화탄소를 내뿜는 행위인데, 이 이산화탄소가 탄산기가 있기 때문에 이걸 너무 많이 내뱉어버려도 문제가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피가 알칼리화돼요. 알칼리 알죠? 알칼리. 엑시도시스, 알칼로시스. 우리가 산성화되는 것을 엑시도시스, 그리고 염기화되는 것을 알칼로시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알칼로시스가 오게 되면 손발이 막 굳어요. 손발이 막 굳고요. 막 경기하듯이 막 몸이 떨리고 합니다. 그래서 분당 12에서 20회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호흡의 질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상적인 호흡은 어때요? 호흡할 때마다 가슴이나 복부가 부드럽게 라이징을 하겠죠. 체스트 라이스가 규칙적이고 어때요? 편안하게 숨을 쉬는데 너무 얕게, 너무 쉘로우하게 얕은 호흡도 있어요. 그러면 거의 가슴이 안 움직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상한 거예요. 그리고 숨을 쉴 때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는 사람도 있어요. 숨을 쉬려는 노력. 숨을 잘 못 쉬니까 여러 호흡 보조 근육들을 이용해 가지고 막 굉장히 힘들게 숨을 쉰다거나, 자세를 누워 있으면 숨이 차니까 앉아서 기자호흡이라고 하죠. 앉아서 숨을 쉰다거나, 그 다음에 어때요? 숨을 쉬는데 막 쌕쌕 소리가 난다거나 휘파람 소리가 난다거나, 우리가 이제 천명음, 굉장히 거칠고 높은 소리, 그리고 숨을 내쉴 때 소리가 좀 거르렁 거린다거나, 이런 것들이 다 호흡과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평가들도 나중에 호흡 평가에서 다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숨을 쉴 때 굉장히 시끄러운 소리도 많아요. 우리가 악설음이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어때요? 뭐 그렁그렁 소리도 나고, 또 폐에 물이 찼을 때 이렇게 수포음이라고 해가지고 이런 소리도 납니다. 이런 것들 나중에 한번 그 소리를 한번 직접 들어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바이탈 사인이니까 이걸 다 보는 게 아니고, 바이탈을 할 때는 일단은 호흡수만 일단 집중해서 좀 보셔야 돼요. 일단 활력증 오실 때는 하트레이트 재고, 심박수, 그 다음에 호흡수, 분당 호흡수 재고, 그리고 체온과 혈압을 재는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교재 보시면 호흡에 관해서 성인은 정상호흡 12에서 20회라고 나왔죠. 그리고 영어 소화, 그리고 안 좋은 소리들의 원인들에 대해서도 쭉 설명하고 있으니까 한 번씩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혈압하고 체온이 있는데요. 일단 또 중요한 게 피부예요. 피부에서 우리가 체온을 알 수가 있겠죠. 체온. 그리고 체온은 당연히 체온계를 이용해서 제시해야 되겠죠. 체온계를 이용해서 제시하겠지만, 일단은 여러분들이 피부를 보고 피부색, 그리고 이렇게 손을 뒤집어서 손바닥이 아닌 손등으로 이렇게 체온을, 열감을 살펴볼 수 있어요. 그래서 너무 차가운 피부인지, 너무 또 차고 축축하고, 또는 너무 뜨거운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환자 체온 측정할 때는 반드시 이렇게 장갑을 살짝 올리고 손등으로, 요즘에는 어떻게 해요?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요즘 코로나 때는 비접촉 체온계를 많이 사용하죠. 우리가 이렇게 예전에는 막 이렇게 구강 체온계라든가 이런 걸 많이 썼는데, 전자 체온계 썼는데, 지금은 접촉하지 않고 레이저로 또는 적외선으로 이렇게 체온을 측정하는 장비들 많이 사용하고 있고, 요즘 이런 장비들이 다 보급되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 정상 체온은 몇일까요? 몇 도예요? 여러분들? 그렇죠. 36.5도 정도 되죠. 여기서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5도 정도가 정상 체온이에요. 36.5도. 사람의 가장 이상적인 체온은 36.5도. 자, 그리고 이 피부 색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이렇게 교재에 나와 있으니까 또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피부의 상태, 피부와 체온의 상태가 또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 어떤 환자들은 막 식은땀을 흐르듯이 막 땀이 나는데, 만져보면 굉장히 몸이 차가운 경우 있어요. 차갑고 축축하다. 우리가 이제 콜드 스웨팅이다. 콜드 스웨팅이라고 하는데, 굉장히 안 좋은 소견입니다. 환자가 쇼크가 왔다는 증거거든요. 그게 징후예요. 쇼크의 징후. 차갑고 끈적거리고 이렇게 촉촉한 피부들은 굉장히 안 좋다. 일단 그렇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다음은 이제 바이탈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가장 임상적인 지표가 되는 또 이 동공에 대해서. 동공이 어디예요? 동공이 여러분들 눈에서 눈을 크게 떠보면 흰자가 있고 검은 눈동자가 있죠. 그 검은 눈동자 안쪽에 보면 시커멓게 동공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푸필이라고 합니다. 푸필. 이 푸필은 한마디로 말하면 뇌를 보여주는 창과 같아요. 동공은 뇌를, 우리 머리, 브레인, 뇌를 보여주는 창이다. 그래서 뇌를 다쳤을 때 동공의 이상 소견이 바로 나타납니다. 이상 징후가. 동공의 크기가 틀려지고, 또 양쪽 동공의 크기가 틀려지고, 양쪽 동공의 어때요? 빛의 반응도 틀려질 수가 있고, 이런 것들 우리가 푸필 리플렉스라고 합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응급구조사들은 항상 가지고 다녀야 되는 장비 중에 또 하나가 바로 이 환자의 동공에 빛을 비칠 수 있는 펜라이트,
펜라이트를 갖고 펜라이트를 항상 가지고 다니는 게 좋아요. 시저 가이라고 하죠. 가이 옷 자를 때 쓰는 가이, 그 다음에 펜라이트, 그 다음에 청진기는 기본적으로 연구사들이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자, 펜라이트로 눈에 빛을 비쳤을 때 너무 작은 동공, 핀포인트 동공, 축소된 동공이라고 하죠. 그리고 너무 큰 동공, 확대된 동공, 우리가 딜라테이션 됐다라고 합니다. 굉장히 커져 있거나, 또는 양쪽 동공이 한쪽은 커져 있는데 한쪽은 작다. 그리고 빛을 비쳤는데 정상적인 동공이라고 하면 좀 커져 있다가 강한 빛을 비치면 쪼그라들어요. 동공이 쭉 수축을 해야 됩니다. 수축. 그런데 이 수축하는 시간이 너무 느린다거나, 또는 빛의 반응이 없다. 이건 굉장히 안 좋은 소견이에요. 굉장히 안 좋은, 뇌가 다쳤다는 소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동공을 꼭 불빛을 비춰봐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동공의 모양에 따라서 가능한 원인들, 그리고 그 의미를 지금 설명을 하고 있죠. 너무 커져 있는 동공은 여러분들 너무 흥분했을 때도 좀 그럴 수 있겠지만, 일단은 피를 또 많이 흘렸을 때, 그리고 저산소증이 심할 때, 또는 약물이라든가 어떤 눈에 안약을 넣었을 때도 그럴 수가 있어요. 그리고 너무 작아져 있는 동공은 약물 중독을 의심해 볼 수가 있고요. 수면제 같은 약물들, 그 다음에 마약 같은 약물들, 그리고 또는 농약 같은 어떤 안 좋은 약물들을 먹었을 때, 그럴 때도 핀포인트. 또 한 가지는 여기에는 안 나왔는데, 뇌를 크게 다쳤는데 뇌 중에서도 저 안쪽에 뇌 가장 중앙에 있는 폰스 헤모리지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흔히 숨골이라고 하죠. 숨골, 숨내. 그쪽에 피가 차게 되면 핀포인트 동공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정말 안 좋은 소견이에요. 자, 그리고 비대칭. 한쪽 동공과 반대쪽 동공이 사이즈가 틀리다. 이것은 머리에 피가 찼다는 소견이거나, 아니면 한쪽 뇌가 죽어가고 있다는 소견이에요. 뇌졸중. 한쪽 뇌가 지금 경색이 왔다. 뇌경색. 또는 한쪽 뇌에 피가 찼다. 피가 차서, 혈종이 차서 뇌를 누르고 있다. 이런 소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좋은 소견이죠. 이것도 비대칭 소견도. 또는 뭐 뇌가 문제가 아니라 눈이 어떤 의안을 차고 있다거나, 그래서 좀 차이가 날 수 있으니까 거기에 속으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너무 빛의 반응이 속도가 느리다. 이것은 약물이라든가 뇌가 심각한 저산소증에 빠져 있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바이탈 사인 중에 또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 혈압이에요. 혈압. BP라고 우리가 줄여서 말을 하는데요. BP는 뭐냐면 블러드 프레저, 그러니까 피의 압력이란 말이죠. 블러드 프레저, 줄여서 BP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혈압이 뭐냐, 바로 심장의 자심실이 펌프질을 하는 건데요. 자심실이 수축할 때마다 혈액에 어때요? 혈관벽에 탕탕 가서 이렇게 부딪히거든요. 그래서 이 혈관벽에 대한 피의 어떤 그 압력을 우리가 혈압이 적당해야지 피가 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혈압은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죠. 뭐예요? 바로 심장이 쥐어짤 때, 수축할 때 피가 쫙 나가겠죠. 이때 혈관을 때리는 압력, 수축기 압력이라고 합니다. 바로 시스톨릭 BP, 시스톨릭 블러드 프레저. 자, 그리고 또 하나는 바로 이완기압이에요. 이완이 뭔 말입니까? 다이아스톨릭. 그러니까 수축했던 심장이 다시 펴지는 상태를 우리가 다이아스톨릭이라 하는데,
다이아스톨릭 블러드 프레저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심실이 이완될 때, 그럴 때 피가 다시 심장으로 모이겠죠. 심장으로 쭉 모일 때, 이때 동맥 안에 남아있는 압력 우리가 이완기압, 다이아스톨릭 BP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스톨, 다이아스톨릭, 시스톨릭, 다이아스톨릭, 수축기압, 이완기압을 같이 불러서 우리가 흔히 혈압이 120에 80mm 머큐리다 라고 하면 수축기가 앞에요. 120mm 머큐리가 수축기압, 뒤에 나오는 80mm 머큐리가 이완기압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응급 환자에게는 우리가 수축기압만을 또 표현해서 말을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시스톨릭 BP가 90입니다. 시스톨릭 BP가 90mm 머큐리입니다. 70mm 머큐리입니다. 막 이렇게 표현하면 바로 수축기압만 빨리 재서 응급 환자에게 표현할 때 씁니다. 이완기압이 잘 안 재질 수 있거든요. 그럴 때는 중요한 것은 피를 짤 때 나타나는 수축기압만 말할 때도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수축할 때 압력이 90mm 머큐리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 이것은 저혈압입니다. 심각한 저혈압. 이때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느냐, 바로 혈역학적으로 불안정한 상태다 라고 말해요. 헤모다이나미컬 언스테이블한 상태다 라고 말합니다. 바로 쇼크가 왔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때가 수축기 혈압이 90mm 머큐리 밑으로 떨어졌을 때, 80, 70, 60 이렇게 됐을 때, 뭐 30, 40이면 심정지라고 봐야 돼요. 자, 그리고 고혈압 뭐 여러분들 잘 아시죠? 자, 우리는 이제 응급구조사들이기 때문에 환자의 고혈압보다는 환자의 저혈압을 더 어떻게 보면 혈압이 낮아서 생기는 문제에 좀 더 포커스를 두고 있습니다. 고혈압은 이제 만성질환이고 이렇게 약으로 관리하고 하는 거지만, 혈압이 낮아가지고 환자가 쇼크가 온다거나 저혈량성 쇼크, 또는 뭐 벌에 쏘여가지고 아나필락시스 쇼크, 또는 심장에 갑자기 어떤 문제가 생겨가지고 심장성 쇼크, 이런 게 오게 되면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게 되죠. 그 쇼크로 인해서 피가 잘 안 돌아서 세포에 산소 공급이 원활하지 못하니까 세포들이 사멸하는 그런 쇼크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를 우리가 더 포커스를 둬서 우리가 평가를 하기 때문에 혈압이 높은 것보다 낮은 것을 우리가 더 잘 보셔야 되고, 혈압이 너무 높다 그러면 이제 압력이 너무 높아서 생길 수 있는 어떤 질환들, 뇌출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겠죠. 대동맥의 문제들, 대동맥 박리, 이런 것들도 나중에 이제 내과적인 질환에서 살펴보겠지만, 초기 환자 평가에서는 일단 혈압이 낮은 게 중요하다. 이걸 빨리 체크해내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여러분들 교재에 나와 있는 혈압의 정상 범위라든가 수축기 이완기압에 대해서 한번 쭉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 혈압을 잴 때 우리가 혈압계라는 것을 사용을 하게 돼요. 혈압계. 우리가 흔히 병원에서 뭐 많이 보셨죠? 혈압계로 재는 거. 앞으로 여러분들이 혈압을 많이 재게 될 건데, 혈압을 재는 방법을 또 책을 보면서 여러분들도 이미지 트레이닝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실제로 혈압계를 가지고 직접 옆에 친구들 또 이렇게 재보셔야 되는데, 비대면 수업의 또 한계인 만큼 여러분들도 좀 아쉽긴 하지만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셔야 된다. 아무튼 혈압계는요, 가장 많이 재는 부위는 바로 팔뚝에 혈압계를 감고, 이 커프라고 하는 이 혈압계 커프를 어때요? 어깨와 팔꿈치 사이에 감습니다. 그리고 나서 공기를 주입을 하게 되죠. 공기를 주입을 해서 쉽게 말하면 동맥의 흐름을 차단시키는 거예요. 동맥의 흐름을 차단시켜서 동맥의 흐름이 차단되는 압력과 다시 개통되는 압력을 잰다라고 생각하면 쉽게 이해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청진기를 이용해 가지고 소리를 들으면서 칠 수도 있고, 아니면 좀 더 베테랑이 되시면 아까 우리가 만졌던 노동맥이라든가 팔동맥에 손가락을 대고 촉진을 통해서 혈압을 빨리 잴 수도 있습니다. 청진기로 천천히 재면서 정확하게 재는 방법이 있고, 손가락을 이용해서 촉진을 통해서 재는 방법도 있다. 그래서 청진기를 이용해서 재게 되면 수축기압과 이완기압까지 잴 수가 있고요. 여러분들이 손가락을 이용해서 촉진을 해서 빨리 재게 되면 수축기압은 잴 수 있는데 이완기 압력은 잘 안 재져요. 그걸 재는다는 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수축기압에서 약 40mm 목소리 정도를 빼면 이완기압이 된다라고 그냥 흔한 일반적으로 우리가 공식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긴 한데, 중요한 것은 정확하게 재야 되겠다 싶으면 항상 청진기를 사용해서 수축기압과 이완기압을 둘 다 들어봐야 됩니다. 자, 이렇게 촉진에 의해서도 여러분들이 혈압을 측정할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시고요. 이런 식으로 촉진을 이용하고 청진기를 이용해서 소리를 듣는 방법, 손가락으로 촉진하면서 맥박을 띄는 걸 만지면서 커프를 감았을 때 맥박이 사라지고 다시 풀었을 때 재개통되는 느낌, 이걸 느끼는 방법이 있다. 이것은 나중에 꼭 학교에서 실습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혈압 모니터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병원 구급차에도 있을 거고요. 모니터에 보면 비침습적 모니터링, 그래가지고 혈압 모니터링, 그래서 NIBP라고 하는데 non invasive한 혈압 블러드 프레셔를 재는 방법입니다. 또 병원 내에서는 침습적인 방법으로 동맥 내에 주사 카테터, 그러니까 주사 이 튜브를 집어넣어서 기계에 연결해서 재는 방법도 있어요. 근데 아직 여러분들은 잘 모를 테니까 그냥 그런 게 있구나라고만 좀 알고 계시고요. 이렇게 장비들이 있어요. 그래서 커프를 감고 기계를 조작하면 기계가 자동으로 혈압을 재줍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가 비침습적 혈압 측정 NIBP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산소 포화도, 산소 포화도를 재는 이 산소 맥박 측정기가 또 중요한 게 뭐예요? 세츄레이션이라고 해가지고 산소 포화도도 재지만 심장 박동수도 같이 재준다는 거예요. 심장 박동수는 얘로 같이 잴 수가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시고, 또 이 산소 포화도를 잴 때는 산소 맥박 측정기를 여러분들이 사용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정상인은 산소 포화도가 거의 뭐 98%, 100% 나옵니다. 항상 95% 이상 나와야 되고요. 95% 밑으로 떨어진다 그러면 안 좋은 거죠. 저산소증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91에서 94% 정도까지는 우리가 우리가 약간 모더레이트한, 우리가 너무 심한 건 아니지만 중증도의 중등의 저산소증이다. 그리고 86에서 90% 밑으로 떨어지면 굉장한 좀 중등도 저산소증이고요. 85% 이상 이하로 떨어지면 이것은 정말 심한 저산소증, 환자가 죽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저산소증의 징후가 보이면 여러가지 산소요법들을 막 달리해가면서 가장 최적의 산소요법을 통해서 환자에게 산소를 공급하는 노력을 하셔야 된다. 가장 고농도의 산소를 줄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비제호흡 마스크를 이용한다거나 아니면 환자에게 기계호흡을 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이쪽 부분은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으니까, 자, 여기까지 해서 활력징후 비대면 5주차 1교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다시 2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